소환을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 얼마 전부터 공명의 건강 악화설과 건강 검진 썰이 있었어. 이런 멍청이들! 왜 보고를 안 해? 공명 신상에 관한 일이라면 뭐든 보고를 했어야지. 건강 검진 설이 유력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어. 슬슬 때가 돼가지고. 너다! 적군이 이 영철이 거다 오늘 사라졌습니다. 남의 땅을 먹더니 공명이 배탈이 난 게야.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 야반 도주를 뒤통수 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장군. 지금이라도 군사들을 출동을 시켜서. 이제 와서 무슨 소라? 우리도 낙양으로 철수한다. 적군의 퇴각을 확인한 사마이는 군사들을 끌고 곧바로 낙양으로 철수한다. 기산에서 빠르게 철수해 한중에 돌아온 공명은 수리온 닥터 헬기를 타고 성로로 이동. 의료진의 집중 케어를 받게 된다. 지금부터 소리가 나는 쪽에 손을 드세요. 멀더? 멀더? 멀더! 서라운드로 들리는데 왼쪽... 말하지 말고 손 드세요. 죄송합니다. 대체 뭘 더 설명해야 하죠? 자, 점점 귀가 밝아지는 공명? 4, 7, 3, 오징어, 낙지. 누가 봐도 낙지예요. 뭘 더 보여줘야 하죠? 뭘 더 먹어봐야 알죠? 쭈꾸미, 제육볶음, 계란말이. 차츰 눈도 맑아지는 공명. 공명의 건강이 회복될 즈음 차츰 차도를 보이던 위나라 조진의 건강 상태 역시 완쾌가 되는데, 건강을 회복한 조진은 제일 먼저 제가 누워있는 동안 적군이 여러 차례 국경을 넘어 중원을 들쑤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명이 죽기 전에 유비의 유언을 실행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네. 공명은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을 넘을 겁니다. 선을 없애든지 해야지. 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무선보다는 유선이 안전합니다. 선 대신 이 조진이 공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사마이도 큰 소리 쳤지만 결국 공명의 엿을 피하진 못했네. 이 조진 엿 좋아하지 않습니다. 엿 먹지 않습니다. 보세요. 날씨도 싸우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닙니까? 붉은 치마를 갈아입고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가을 들녘엔 곡식이 풍성하고 날이 서늘해 군마가 달리기 좋은 계절이니 남의 땅 정보를 하기에 그야말로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 마음의 준비가 되었단 말인가? 사마이와 팀을 이루어 대군을 끌고 한주팀 때 겨울이 오기 전에 박살을 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자네가 나라면 어찌 하겠는가? 믿고 찾는 시중. 언제부터? 믿고 찾는 시중 유여백에 의견을 묻는 조예. 조진 장군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안 들려. 다시 얘기해봐. 조진 장군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촉을 정벌할 적기라고 본다. 그 말인가? 적을 정벌하지 않으면 언제고 화근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사실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조 장군은 우리 위나라 최고의 장수입니다. 오랜만에 건강을 회복해 열정을 보이니
들 하시지요. 과연 지금이 찬스일까? 에헴, 이미 소문이 바다하게 났네. 황제께서 총나라 정벌에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심을 하고 계신 건 맞네. 너 뭐라고 했나? 자네한테 의견을 물었을 거 아닌가? 관계자에 의하면 자네와 직접 촉을 공격할 작전을 짰다고 하던데. 관계자가 나야. 내가 관계자라고. 작전을 짠 게 아니면 폐하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 겐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적은 험지일세. 험지로 군사와 군마를 본 영광을 얻겠나.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 폐하께 촉을 청벌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인가? 나라에 이득이 없는 일로 내가 왜 폐하를 부추기겠나. 소문에 의하면 자네가 찬성했다고 하던데. 난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일세. 이 마음속에 평화로 가득 찬 사람이야. 내 눈을 보게. 내 눈. 폐하께서 눈을 안 했니? 자네 주장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 네가 그거야 폐하께서 결정할 일이지. 대신 이 아이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건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거야 진짜? 가짜 뉴스인가? 나도 모르겠어. 조의 앞에서와는 달리 대신들 앞에서는 총나라 정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역. 아니, 나에게 촉을 정벌해야만 한다고 떠들어대더니 대신들과 어울려서는 총나라 정벌은 이득이 1도 없는 일이라고 떠들어댔다고? 그 이실직고를 한번 시원하게 해보이소. 죄송합니다, 폐하. 제가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험지인 촉을 치는 건 경제적으로 보나 정무적으로 보나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폐하. 세상 모든 인간들은 한 입으로 두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만 세 말, 네 말, 다섯 말, 여섯 말. 과학은이라며 애물단지,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죄송합니다, 폐하. 저도 죄송합니다, 폐하. 제가 밖에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한테 그 브리핑을 좀 해야 돼갖고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가. 인간이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네 말. 저기 조용히 가.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고. 우리 엄마가 똑같아. 잔소리. 생각이 바뀌었으면 곧장 나에게 달려와 수정을 했었어야지. 신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폐하. 에? 야, 너 내 집에 무슨 일? 지금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군사를 움직이는 일은 함부로 쉽게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은밀하게 기밀에 붙여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나라의 일을 어찌 가볍게 떠들겠습니까? 더구나 군사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여전히 촉을 정벌하자. 적은 우리 위나라가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원수의 나라. 내 생각도 그렇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단풍이 지기 전에 촉을 발랄하게 정벌하기로 결심한 조에는 명령을 받들어 조진 장군과 함께 촉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동호가 자꾸 신경이 거슬려. 촉과 동호는 동맹국이 아닌가? 선관이 누굽니까? 그거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겠지. 자네 대역 아닌가? 자주 안 나왔어요, 좀. 그러게. 남녀
송곳은 손견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했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시 없는 DNA입니다. 자네가 잘 알겠지. 지하실에 마스크를 사재게 했던 그런 놈이에요. 그 말의 뜻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촉과의 동맹은 언제든 깨름이죠. 나쁜 놈. 그렇다면 촉이 위험에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진 않겠군. 그렇다면 준비해. 이렇게 위나라에선 전격적으로 초계 정벌이 결정된다. 조이는 조진을 대사마 정서 대도독에, 사마이를 대장군 정서부 도독에 임명하고 뉴욕을 작전 군사로 참전시킨다. 낙양을 출발하는 위의 군사들. 낙양 뉴스. 조진과 사마이, 사마이와 조진 두 장군은 오늘 아침 황궁에서 황제와 조찬 모임을 마친 뒤 제 뒤로 보이는 물레방아 옆에 황제 옆에 물레방아에게 정중히 절을 올리고 40만 대군을 끌고 이곳 낙양을 떠나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곽회와 손예와 곽회장수와 연합해 한중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멋지다, 조진. 건강을 회복한 후 또다시 중원을 공략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계속했던 공명은 위나라의 한중 정벌 소식을 접하자 놈들이 선방을 날리다니. 왕평과 장의를 불러라. 저도 소식 들었습니다. 왜군이요? 이미 장안에 입성했대요. 그곳에서 병력을 보충하고 작전을 세우겠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군사 1,000명을 줄 테니 오창으로 가거라. 1,000이요? 왜 군사가 80만 명이에요? 가짜 뉴스야. 왜? 위의 군사는 아마 40만? 아니 10만이라고 해도 그렇죠. 어떻게 군사 1,000으로다가? 내가 대군을 끌고 곧 너의 뒤를 따를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까? 난 그동안 군사들에게 팔진법을 가르쳤다. 예, 이진법, 십진법 모두 가르치셨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쪽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1,000의 군사를 내주는 이유를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답답하기는. 나에게 다 계획이 있으니 어서 군사들을 끌고 진창으로 가거라. 군사들을 끌고 진창으로 출동해 진창도 잃고 군사들도 전멸시키느니 차라리 여기서 승상의 저 혼자 죽겠습니다. 아니요, 지도 없을 것이죠. 진창을 잃는 일은 없다. 군사가 전멸할 일... 혹시 실수를 한다 해도 결코 그대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군사 2,000으로 어떻게 수십만의 군사를 단 1분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얼마 안 있으면 큰 비가 내린다. 쉬지 않고 눈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거야. 그걸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하늘의 일입니다. 영업 비밀이라 말해줄 순 없지만 날씨는 과학이야. 그 말씀은 위군이 못 움직일 정도로다가 비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왜 내 장수와 군사들을 사지로 내몰겠느냐. 나를 믿는다면 어서 진창으로 가 수비하는 페이크 모션을 취해라. 예, 생사. 예. 한편 서둘러 진창에 도착한 위의 군사들이 진창성으로 입성한다. 아니, 도대체 그동안 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죄송합니다. 진창이 엉망진창이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성 안에 뭘
멀쩡한 집 한 채가 없다니. 어찌된 일인지 당장 알아봐라. 잠시 후 공명이란 말이오. 예, 지난번 공명이 이곳을 점령했다 떠나면서 지붕이 있는 모든 걸 불태우고 떠났다고 합니다. 한 채도 없어. 아주 완전히 태워버렸어. 다 이게 워낙 꼼꼼하고 완벽한 성품이라 태양을 가리고 밤낮을 피할 수 없으니 진창성을 베이스 캠프로 사용할 수는 없네. 지붕은 없지만 성벽이라도 있으니 작전대로 이곳 진창성을 베이스 캠프로 삼는 것이. 이제 막 건강을 되찾았는데 땅바닥에서 자다가 입이라도 돌아가면 곧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온다고?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제법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을 떠나야지. 비까지 오는 지붕도 없는 성 안에서 어떻게 버티겠소? 게다가 작지도 않고 큰 길하면서. 비가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지. 낯선 길로 행군을 하다가 혹시라도 급하게 퇴각할 일이 생긴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비를 피할 집 하나 없어도 진창성 안의 군사를 주둔시키는 것이 우리 군에게 이롭다. 그 말이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서 피를 피해야 합니다. 좋소. 우선 자네를 믿고 이곳 진창성에서 군장을 풀지. 장군을. 예, 장군. 큰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 당분간은 작전대로 이곳 진창을 베이스 캠프로 삼는다. 알겠습니다. 조진과 사마이가 위군을 이끌고 진창성에 주둔했습니다. 완전히 군을 풀었다고 하더냐? 예, 한동안 그곳에 머물 요량인지 군사들이 삽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 사마이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무엇을 말입니까? 비가 올 거란 사실. 지난번 우리가 진창성을 물러나면서 성 안의 모든 건물과 가옥을 불태웠다. 예, 그야말로 싹 다 불태웠죠. 그런데 굳이 왜 사마이는 그런 곳에다 군사를 주둔시킬까? 지붕은 없지만 성벽에 기대서라도 비를 피하고 싶은 심정인 거야. 비가 온다는 걸 사마이는 알고 있어. 승상! 비가 쏟아질 모양입니다. 쏟아져야지. 주룩주룩주룩 쉬지 않고 쏟아져야지. 쏟아집니다, 승상!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승상!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위군이 제대로 대비하기도 전에 시작된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강원물은 모두 빗물에 떠내려가고 평지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자 무기가 모두 빗물에 젖었단 말이냐? 무기는 물론 군마가 먹을 마초까지 모두 빗물에 젖었어요. 왜 또 무슨 일이냐? 삼주차장에 세워뒀던 군마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삼주차장 군마들이? 군사들? 비상식량과 간식까지 챙겨주면 곧 달래던 중인데 비를 피할 곳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싸움 한번 못 해보고 내부 총질러에 참여를 하겠다. 지금 전화는 되는 거지?
안 그래도 걱정이 되어 궁금했었네. 폐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알았네. 알았다고 하지 않나? 알았으니 끊게. 이 비를 멈추려면 내가 어찌해야 하느냐? 신이 온다. 신이 와. 신이 온다. 상을 준비해야 돼. 상. 그렇게 단을 쌓고 제사상을 차린 조예. 비나이다. 모든 신께 비나이다. 신하고 예언이가 아프라. 비나이다. 제발 내리는 이 비를 멈추겠소. 예언이가 아프라. 예언이가 제조신이니 비나이다. 모든 신들께 비나이다. 비가 그치기를 바라는 조예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되는 비. 신이 온 것이 아니었어. 진창으로 군량을 보내야겠다. 아니 날씨가 좋다고 해도 이게 여기서 진창까지 군량을 운반하는 일은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아니 이렇게 비가 이렇게 군사들이 배가 고파. 자기 손가락을 빠는 바람에 손가락을 모두 생선을 앓는다고 한다. 너 생선 알아봤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생선이 아파요? 아니 군량을 보낸다고 해도 그 진창에 도착하기 전에 이 빗물에 다 젖어가지고 먹지도 못할 거예요. 허연 같은 놈. 예? 허연이 누구야? 싸우기 딱 좋은 날씨라고 큰 소리를 치다니. 야 병사야 우산 하나만. 조진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 낙양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도록 가을 장맛비로 진창성에 갇혀 엉망진창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진창성에 나가 있는 우리 군사들이 이거 다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 허예원. 라고 형이 말이죠. 저대로 두었다가는 모두 물귀신이 될 거요. 알겠다 허예원. 라고 형님 말했어요. 해군을 명령하세요. 해군을 명령하세요. 폐하. 다 똑같은 허예원이군. 대답을 하니 자네 결정에 따르겠네. 폐하, 그곳의 군사들을 회군시키라는 국민청원이 오늘로 11억 4,813명이 되었네. 어찌하겠는가? 돌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폐하. 그래 알겠네. 철군을 명령하는 공문을 팩스로 보낼 테니 대각을 서두르게. 예, 폐하. 조예로부터 철군 명령을 받은 조진과 사마이는 도호! 공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복병을 이용해서 촉의 기습에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모이라고 한 것은 지금쯤 위군이 퇴각을 서두를 것 같은 감이 와서다. 조예로부터 철군하란 명령서를 받고 내 예감이 틀리지 않다면 이제 곧 위군은 진창성을 빠져나갈 거야. 제가 빗소를 들고 달려가 위군의 등을 치겠어요. 아니, 서두를 일이 아니야. 내주십시오. 우리가 달아나는 위군을 빗물에 쓸어버리겠습니다. 조진과 사마이가 우리가 그들의 등을 노린다는 사실을 설마 모를 리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달아나는 적을 이리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럴 순 없지. 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우리 촉군은 설수하는 위군을 추격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퇴각하는 위군을 추격하지 말라는 공명의 명령이 떨어지자 위군은 말입니다. 장맛비로 이미 병력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대로 적군을 보내시면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승상. 명령을 말이죠. 내려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놈들을 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승상. 네.
이러면 질서가 없어서 난장판이 되고 말 거야. 추경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성사. 그대들 말대로 위군은 퇴각 중이다. 아마도 우리 군의 추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 상관 없습니다. 아무튼 장막뒤로 대부분의 길이 잠긴 상태에서 우리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적을 쫓아가 친 건 경제적인 공격이 아니야. 경제? 아니, 그 세상의 경제적인 공격 전략은 말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위군이 방심하도록 공격을 늦추었다가 그들의 경계가 해이해지면 기산을 접수한다. 아니 왜 항상 기산만을 고집하시는지 말입니다. 기경방향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4시답게 서울 쪽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먼저 서해안선 서울 쪽 당진과 서해대교 사이 정체가 더 길어졌는데요. 16km나 속도 내지 못하고 이 구간 지나면 화성휴게소와 일직분기점 일대에서 각각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선 서울 쪽 정체 구간도 1시간 전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나 충청권 정체가 심합니다. 청주부터 목천까지 15km 구간 막히고 경기권에서는 안성분기점과 기흥동탄 일대에서 주춤합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 일대 정체가 늘면서 5km 구간 어렵습니다. 논산 친환선 이용해서 천안 쪽으로 가신다면 정안휴게소 부근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강원권에서 경기권으로 오는 차량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양양선은 서울 쪽으로 총 25km 구간 막히는데 설악과 서종 사이 통과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광주, 원주, 경기도 광주 쪽으로 동관지암 일대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영동선은 인천 뜻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원래 인도의 경전을 인도의 경전을 먼저 한역을 하고 그 한역된 경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산스크리트나 딸려라고 하는 인도에서 쓰던 어떤 언어를 번역을 하는데 근데 그게 뜻으로 번역을 하면은 금방 납득이 승원 이렇게 하면은 그 스님들이 머무는 집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음만 따가지고 가람 이러면 이게 가람이 우리나라의 강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의 상가람마의 가운데 부분 들어가요. 산스크리트에서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상가람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가람이라고 딱 떼어오고 한자를 보면은 왜 이건 무슨 뜻이지? 그런데 이제 그게 불교 경전 속에 있으면 가르쳐 주겠죠. 이거는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가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절의 배치를 가리킬 때 가람 배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는 뜻으로 보아서 쉽게 납득이 되지만 또 어떤 거는 음으로만 가져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죠. 음으로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를 음으로 한자로 적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누군가가 다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모르고 쓰지만 또 어떤 것들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쓰는 뭐 그런 불교 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가 대중매체, 대중미디어 또 이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대중이라는 말 있죠. 네. 이거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래요? 이게 마하삼가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게 한자 대중이라고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뜻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하가 대라는 걸로 삼가가 말로 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건데요. 불교에서는 원래 이 말을 처음 쓸 때는 스님이 이제 남자 스님이 있고 여자 스님이 있잖아요. 이걸 비구, 비구니. 근데 신도들도 남자 신도가 있고 여자 신도가 있거든요. 그걸 우바세, 우바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대중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중이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은 약간 뜻이 바뀌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낱말로 그렇게 해서 쓰여졌지만 이제 그게 처음 시작된 거는 이렇게 불교에서 시작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건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저도 참 좀 신기하긴 합니다. 자, 일상 용어에서 이렇게 불교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는 결국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또 뭐 동아시아나 이게 불교권 국가들은 불교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우리 생활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직전에 뭐 조선왕조 같은 경우 승희책을 썼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얘기를 할 때 불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 천년 가까이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역사를 이제 공부하러 사학과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이제 당황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한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답사를 가서 뭔 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모르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문화재의 65% 정도가 불교 관련된 문화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문화재를 알아듣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지식인의 거의 대부분이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굴암을 설계를 했다. 아마 추적컨대 스님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황룡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법문을 지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님이고요. 심지어는 신라가 그 수나라에 외교 문서를 보낸 것도 이거 스님이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당시는 이제 스님이 지식인으로 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유교에 관련된 어떤 그 교양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있지만 이들은 당연하게도 불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를 어떻게 보면 두루 통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불교 용어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는 마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용어처럼 쓰였고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지식이 좀 덜한 사람들한테 퍼져 나갔을 때는 대충 이제 뜻을 짐작해서 쓰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그냥 우리 일상에 편하게 쓰여지는, 그러니까 언어가 의미가 축소되거나 또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불교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이면서 이제 그게 불교에서 온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불교의 뭐 경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사책에서 보면 인도에 이제 특히 인도 북부에서 이제 불교가 전파돼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우리나라로 온 이제 이게 대승불교 그렇게 오는데 대승불교도 이제 마하야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큰 수레라는 뜻. 아 그렇습니까? 네, 큰 스님 아니고요. 대승 수레.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간다. 승자가 수레 승자예요. 오늘 또 새로운 걸 자꾸 하네요. 저는 당연히 중승자인 줄 알고 스님 승자인 줄 알고 그게 아닌데 실제로 중은 또 한국말이에요. 그렇구나. 남해 차차홍이라고 해서 신라에서 두 번째 왕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혁거세 이삭은 남해 차차홍 이렇게 나오잖아요. 혁거세 거사. 그 차차홍이 줄어서 중이 된 걸로. 그렇지만 이제 한자로는 승.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다시 바꾸니까 스님. 승님이 이응탈락이 된 거죠. 그래요? 차차홍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차차홍은 중에서. 그러니까 높은 어떤 차차홍 무격을 가리키는 어떤 무당과 같은 지위를 이제 차차홍이라고 했을 텐데 이제 스님이 들어오니까 그 지위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중이라고 불렀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중이 그러면 높은 말은 아니었네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굉장히 높은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낮은 표현으로, 예를 들어 마누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표현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쓰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말을 쓰면 조금 피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그러면은 그 인도에서 전해진 그 경전을 보고 일단 한자로 그거를 풀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그럼 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했던 게 이제 처음에는 아마 이제 불교를 가져와서 한문을 공부해서 가져왔던 인도 북부의 스님들이 아마 했을 거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예 내가 그러면은 불교 경전을 공부해서 그걸 한자로 바꾸겠다라고 나타난 승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도 경전을 공부해서 요거를 번역하겠다 하는 중국 승려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원래는 이제 현장이라고 하는데 현장. 불교 경전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경, 율, 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무더기를 장이라고 합니다. 경의 무더기를 경장, 율의 무더기를 율장, 논의 무더기를 논장이라고 해요. 원래는 창고라는 뜻인데 그래서 경율론 세 장에 그거를 모두 두루 통했다. 삼장. 그래서 삼장법사입니까? 네. 또 여기서 야, 이게 자꾸 무식이 탄로나네. 삼장법사는 그냥 세 가지 손바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도로 가는 거고 그때 이제 수행했던 이제 승려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캐릭터가 부여되는 게 그 중에 이제 뭐 손오공으로 부여되던 원책 스님도 있고 뭐 이런
열차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면서 5에서 10mm가량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며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좋음이나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제 마음 머물게 해주세요.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히 남아 청취율 1위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전히 닭살입니다. 청취율 1위가 될 때까지 이거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김호준 보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에 이게 따따블로 되는 경제쇼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미리 말씀드린 대로 김준 박사의 새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 책 제목이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확 들어오는 일단 내 권리, 그 다음에 희생 이 단어 이 이제 소수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에게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너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정말 과격하고 무식한 질문이에요. 왜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김지훈 박사는. 이게 왜 과격하고 무식한 질문인지. 근데 그걸 고민정 후보가 국민적 합의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인권단체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숙명여대 교수 홍성수 교수가 페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질문한 사람이 가장 큰 문제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민정 후보도 문제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라고 딱 정답을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존재 문제인데 인간 존재 문제를 찬성 반대할 게 뭐가 있냐.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있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에 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를 반대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요지가 이제 그런 요지거든요. 이게 소수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던데. 홍성수 교수님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책도?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한 부분은 동성 결혼이고 동성 애가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한테 바꾸라고 말할 권리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차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차별을 할 수가 있고 으로도 비난을 한다든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도적으로도 네. 차별할 수가 있고. 예. 그렇죠. 제도를 안 만드는 게 차별인 거예요, 사실은. 차별하지 말라는 제도를 안 만드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도 일종의 제도니까. 네, 그걸 이제 허용을 사실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긴 해요. 그러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생각을 해보니까 제도네요.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가 있고 그게 아직도 통용이 되는 이슬람 문화권이 있습니까?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예, 일부 다처제. 예. 이 책의 목차를 쭉 보면 여성 인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일장이. 예,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측면에서 권리가 희생이 된 겁니까? 권리가 희생이 됐다기보다 예전에 희생됐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예, 특히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참정권. 참정권. 네. 여성 참정권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참정권 운동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이 허용된 국가는 뉴질랜드예요. 1893년에. 신생국가에서. 신생국가가 쉬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건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이미 기득권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예.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안 예. 주려는 사람이 있고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1893년이면 20세기 들어와서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도 네. 여성 참정권이. 아, 그럼요. 20세기 들어와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남자만 하면 된다. 남자만 하면 되고 또 그 전에는 뭐 남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만 하면 그렇지. 해야 자산가만 되고. 하면 네. 된다. 근데 그 논리는 사실 그런 거죠. 뭐 자기가 돈이 있고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뭐 뭐랄까요? 예. 네, 권한이 부유한 있다. 계급만 참정권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거겠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 풀리는데 뭐 그럴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뭐 전쟁이라든지. 왜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싸우고 목숨을 걸잖아요. 예.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우리나라 지켰는데 목숨 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럼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죠. 그러네. 네. 옛날에는 귀족들만 나가서 싸웠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나 권리를 획득한 거네요. 네.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덕분에 획득을 하게 된 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그러면 있겠네요. 그럼요. 예전에 그 서프로젯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개봉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그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분들뿐이 아니고 뭐 서프로지스트라고 해서 또 다른 그룹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기 위해서 싸웠었어요. 근데 결국에 또 허용이 된 거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그때 남자들이 전부 다 전장터 가버리니까 남아서 국가 경제를 살리고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고 이게 다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영국에서도 허용을 해주고 뭐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시기에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사실은 지금 상황이. 떡 받았죠. 그냥 모든 사람이 48년 이후에 그냥 참정권을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죠. 동등하게. 신생국 같이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없던 데에서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나중에 줬지만 이제 대체로 들한테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도 이게 탁 주고 한국이 재헌헌법이나 이런 게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약간 사회주의가 조금 더 만연하기도 했었고 남한에서는 그리고 일제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막 하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제국주의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왕권 뭐 이런 게 좀 그런 왕권 집중주의 그런 데서도 전제 정권에서도 해방이 되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누려보자. 그래서 평등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사회주의 색채가 많은 헌법이 이제 재헌헌법이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똑같은 참정권은 얻었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대한민국이 상황이 좀 폭력적이고 마초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다수일 거고 대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남성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세대별로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하고 지금 여성들, 이제 20대 여성들의 세대는 또 다르고, 예. 그리고 20대 남성들이 살고 있는 세계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해서 여자가 차별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제 책에서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이게 뭐 남녀하고 그러니까 남녀 차이의 어떤 성차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상관없이 기득권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기득권이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제 얘기를 거기다가 붙여놓는데 제가 이제 유학도 다녀왔고 나름 뭐 성차별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딸만 둘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딸 둘 낳고 하나 더 낳자 아들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뭐 딸 둘이라고 해서 너네는 빨리 이제 뭐 결혼이나 해 이런 것도 없이 부모 잘 만나는 편이죠. 잘 만나셨어요? 예. 잘 만나서 이제 학교도 뭐 가고 수업 뭐 유학도 가고 공부하고 와서 지금 뭐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좀 기득권에 있다라고 보여질 거 아니에요. 주류에 있다라고. 주류에 있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상대적으로 정의하기 나름인 건데. 예. 근데 대체로 기득권 안에 들어가면은 여자건 남자건 힘이 세지고 그 기득권의 정체성이 성 정체성을 압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그런 말을 했었죠. 박근혜, 여자 박근혜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 힘이 권위가 그 다음에 권력이 그 사람의 성 정체성까지 바꿔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딱 이제 이 부분은 너무 도발적이 아닌가 해서 뺐었는데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저하고 그러니까는 40대에 40대야. 40대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방송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출판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저하고 창원에서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20대 남성하고 둘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보다 쉽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냐?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성 정체성만 갖고서는 이 사람은 기득권이고 아니고 이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아니고 이 사람은 차별을 받고 아니고 이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너무 많은 정체성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 충분히 이해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았고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인 여성만 여성이고 그 사람들만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이런 이제 성차별의 역사 이런 것에 공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과 연대도 하고 연대가 중요하죠. 느슨한 연대가 중요하죠. 뭐 적극적으로 와서 우리를 지지하는 뭐 사인을 해 이런 게 아니라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것도 떠오르네요. 어떤 뉴스에서 술에 취한 40대가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력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아주 흔히 나오는 기사인데 그런데 40대가 이제 뭐 시리에 빠져서 2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력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20대 여성의 페이스북인데 이분도 이제 방송 노동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 가해자가 과연 20대 남성 격투기급 선수만한 그런 덩치를 가진 사람을 무차별로 폭력을 행사했겠는가? 이거는 골라서 때린 거지. 이렇게 기사를 쓰면 어떡하냐.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무차별 폭력한다라고 20대 여성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40대 남성이 20대 약자
그쵸. 소수자를 네. 때리는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잘 느끼지 못했던 성감수성을 20대 그 여성 방송 노동자가 딱 이야기를 지적을 해주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의 문제인 거죠.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40대 술 취한 남성이 20대 격투기 선수를 만났으면은 뭐 그냥 도망갔겠죠. 예. 이 약자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나는 약자인가 강자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네. 약자라고 생각하세요? 강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똑같이 저도 혜택을 받았고, 예? 네. 좋은 집에서 커서 두 분 다 공무원이셨어요. 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도 뭐 하얀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장학금 받아서 또 대학원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수탄했던 거잖아요. 한 10년 정도 그 어떤 정부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예, 고생했던 거 빼고는 고생했던 거 빼고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제야 언론인들 그 선생님들 만나봤을 때 동아투이 선생님들 만나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해직을 당하신 다음에 40년 동안 일 없이 사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몸담았던 뉴스타파에 오셔가지고 했던 공이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되게 부럽다고.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들어준 사회가 그럼 당신들이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공중파 방송사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나를 탄압해 그래서 나가서 언론 자유를 추구하면서 근데 그만큼의 물론 여기 있을 때만큼 어떤 그 임금이나 이런 거는 못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자녀들을 먹고 살릴 수 있을 정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월급을 주는 회사를 차릴 사회적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한 진보죠. 그 진보에 관해서 40년 동안 당하신 이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않았던 적이 없구나. 그 부인께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지. 그 사회 그 럭키한 거라고 봅니다. 행운이라고 봅니다. 행운 계속 행운이 따라줬던 거죠. 근데 그분들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40년을 고생을 한 건데 이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분들은. 왜냐면 다시 취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다시 방송이나 뭐 글을 쓸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대 또는 40대 남성 여성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성 관련해서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 뭐라 코타라고 하죠. 할당.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여성 뭐 임원들 뭐 CEO들 그리고 정보 요직 이런데 쿼터를 둬야 된다. 뭐 뜻은 알겠고 또 그런 뭐 관문을 좀 넓혀주면은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글쎄 뭐 저도 당하면 당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일단 저는 이제 보호를 하고 뭐 친구인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강경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네. 근데 그런 걸 생각조차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성들이. 근데 한국에도. 그럼요. 그런 여성들은 정말로 취약계층 여성들. 마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시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 돈이라도 벌어야지 내가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당제도 좋고, 뭐 여성들이 국회의원 많이 들어가는 것도 다 좋고, 뭐 장관이 많이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프라이어리티를 굳이 따져야 된다면 저는 이분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쏟아서 취약계층 여성들을 먼저 보호하는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할당제 얘기하면 좀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 있는 여성들 몸보신하자는 얘기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미국보다 좀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아직도? 미국 부족한 게 요새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완전 허당이었어. 보니까. 알고 보니까 허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막 돌아가는 또 힘도 있잖아요. 힘이 있죠. 예. 근데 그게 그 엄청난 기부를 통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뭘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일단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와, 얘네는 협상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협상에서 중간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표현했잖아요. 이런 걸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당연하고. 예. 그걸 자존심 상해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미국의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부터가 사실은 합의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연방 정부를 것이냐, 아니면은 주정부를 강하게 해서 그냥 느슨하게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해서 결국엔 합의를 이끌어낸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어처구니 없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흑인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들은 뭐 인구를 쳐갖고 하원 의원을 숫자를 배분하는데 감안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얘기까지 했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골 때리는 결론이 뭐냐면, 한 명으로 치기도 그렇고 없다고 치기도 그렇고, 그 한 명으로 치려니까는 흑인 노예를 허용하지 않는 주가 손해고, 없다고 치려니까는 흑인 노예 있는 주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5분의 3. 말이 됩니까? 사람을 두고 5분의 3. 네, 5분의 3이라고 합의를 떡 해놔요. 그러니까는 참 뭐 말도 안 된다 싶지만 어쨌든 합의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고. 근데 그 합의 이전에 또 엄청나게 강경하게 싸운 그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흑인도 그렇고 그 민권운동에 그렇고. 뭐 그 역사는 굉장히 길죠. 민권운동의 역사는 뭐 예전 노예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군정 물러가고 난 다음에는 뭐 그대로 그냥 옛날 남부의 그 노예만 아니었지. 솔직히 말해서 계속 뭐 탄압받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뭐 195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60년대 이제 했다 뭐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피를 흘렸고 그 상황에서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한국에는 잘 소개가 안 됐지만 스톤홀 항쟁이라든지, 그래서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뭐 참여해서 운동을 했었고, 뭐 1900년대 초부터. 그래서 뭐 잘못된 과오도 있었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또 끊임없이 또 추진을 하고, 그래서 얻어내고 제도화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요 이기적이라서 제도화해서 딱 도장 안 찍어 놓으면 안 지켜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뭐 연방 대법원 같은 데서 판례로 딱 찍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제화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서 법제화가 일단 되면은 그게 서서히 사람들의 사회 속으로, 문화 속으로 이렇게 녹아들더라고요. 근데 문화적으로 좀 우리보다 더 유연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저는 방송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 보면 그 동성애자들이 연말에 12월 31일 날 뉴욕에서 막 팡팡팡 터지면서 불꽃놀이 하면서 뽀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다 남자와 여자들이 뽀뽀하는 거를 보여준단 말이죠, 카메라가. 근데 이제 남자와 남자가 뽀뽀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뽀뽀하는 장면이 어느 시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느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타부시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안으로 진입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포신각 종소리가 울릴 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명박 정부 반대하는 그 피켓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어느 방송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무구무 처리를 해버리면서 12월 31일에 보신각 타종 생중계를 했던 방송사가 있죠. 그 정도로 이제 불과 10여 년 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TV 생중계 화면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묻혀서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막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에서. 예. 그런 게 이제 불과 10여 년 전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고 이제 동성애 같은 부분도 드라마에서 가령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힘이 들어가고 지상파 방송사가 이런 걸 낼 수가 있느냐, 그 시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좀 조마조마한 것들이 있어요. 나왔었잖아요, 드라마. 그렇죠. 근데 그거 굉장히 좀 그 심의도 그렇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시위도 격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라고 그런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마다 다 달라요.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는 워낙에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근데 중부만 가도 되게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켄터키에 갔었는데 그때 KBS 프로그램 때문에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뉴욕에 가서 40년 동안 같이 살던 그 자기 파트너 동성애자인데 그 파트너하고 처음으로 손을 잡고 공공장소에서 활보를 했다 얘기를 하는데 켄터키만 해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동네 뭐 어디 옆집 가면 숟가락 몇 개인지 뭐 포크 몇 개인지 다 아는데 뭐 이런 데다 보니까 숨기고 살 수밖에 없고 뉴욕은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로 개방된 곳이고 뉴욕은 또 미국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세계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그 아까 그 창원의 20대 노동자와 그 자기 자신을 비교를 했는데 결국은 소수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때 우리가 계급, 계층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돈, 빈부격차 그게 가장 큰 현대사회의 소수를 결정하는 또는 다수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상대적이에요. 그거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난 여자이기 때문에 소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정체성이 있고 그 중에서 어느 정체성을 내가 이게 나야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소수도 될 수 있고 혹은 뭐 강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연대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지인데 말하다 보니까는 주제가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좀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근데 잘못하면 그렇지 연대를 통한 거는 허위 의식으로 볼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이타심도 연대로 가면 너무 운동스럽고 이제 공감대. 근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대를 나오셨으니까. 떡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크게 사람의 인생의 자계 사실은 그거죠. 빈부. 나는 빈에 속하냐 아니면 부에 속하냐. 그러면 그 빈부격차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공동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된다. 복지를 넓혀야 된다. 거기에 관한 이제 경제적인 논쟁, 그 다음에 정부가 이번에도 뭐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는 게 좋냐, 70%만 해야 되냐, 50%만 해야 되냐, 논의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 50% 줘야 되냐, 70%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전 국민에게 줘야 되냐? 전 국민에게 줘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가 얼마만큼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냐, 같이 가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공동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참 철학적으로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보다 더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목격한 거는 우리 사회도 대체로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최근 청년 세대는 더더욱 그런 것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평등한 사회는 아니에요. 좀 더 평등한 사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 기회평등 정도죠. 그게 또 우리 헌법의 가치고
네, 근데 예.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스웨덴이나 아니면 핀란드나 이런 스칸디나비아의 북부에 막 세금 왕창 뜯어가고 그 대신 이제 대체로 다 비슷비슷하게 잘 살고 예. 이런 데 가 살고 싶니? 아니면은 예. 미국 같은 대표적인 곳, 그렇죠. 예, 뭐 굉장히 능력이 역동적이고. 예, 뭐 어그레시브하면 성공하고 이런 데 가서 그 대신에 굉장히 기회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간에. 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경쟁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택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사실 배워왔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어릴 때는 괜찮아요. 우리 애가 어릴 때 괜찮은데 애가 크니까 알겠어요. 우리 애가 되게 막 매우 잘난 애가 아니야. 대체로 많은 아이들이 매우 잘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아주 소수의 잘난 애들은 그냥 대체가 보통인 거고 우리가 보통 얘기는 미디어커라고 그러죠. 예. 근데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 애가 아주 특출나게 재능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부를 시켰을 때 매우 우수생은 아니더라고요. 어중간한. 예. 예. 그래서 아 이러면서 곤란한데 그래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왜냐면은 이대로 얘가 그러면은 뭐 대학을 뭐 좋은 대학을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좋은 직장을 못 얻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 누리는 거 혹은 그 이상을 못 누리고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나. 그게 가장 큰 관심이고 그렇죠. 걱정이거든요. 다 그렇죠 뭐. 예. 그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뭐 기본소득파네. 그러니까 상위 1%가 있는데 그 상위 1%에 1%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모두 다 1%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한 60, 70%가 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미국에서 경쟁해서 잘 될 수 있다. 미국은 아직도 기회의 나라다라는 것도 허위 의식일 수 있는 게 통계적으로 뭐 하버드 출신들만 하버드를 들어간다. 그게 굉장히 다수다. 이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고 미국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너무 심해서 뭐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맥킨지에서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한 지난 20년, 30년을 보니까 미국의 임금소득자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하면 상당수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다수였어요. 5.4% 이 숫자는 기억합니다. 5.4%가 줄었다는 거예요. 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그게 50% 그 언저리 이상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임금 소득자는 오히려 임금이 줄고 있는데 뭐 1%, 0.1%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19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사회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미국 얘기를 해서 말씀인데 그 제 책에 그거를 얘기를 해요. 알란 크루거 교수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개츠비 곡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뭐 크루거 교수가 원조는 아니지만 이제 크루거 교수 때문에 유명해졌죠 사실. 그래서 그 불평등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와의 경제력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아버지의 경제력이 아들의 경제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게 뭐 숫자가 커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한테 대물림이 많을수록 불평등이 더 심한 국가더라.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버드 가는 아버지가 있었으면은 단순히 그냥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하버드인데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환경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보탬이 많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애가 또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다. 이건 뭐 옛날에 행동경제에서 이미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고착화가 계속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근데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우리가 점점 계급 사회화 되고 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실 저 지금 현재 반포에 계시는 분들
그거 1,000만 원짜리 아파트였거든요. 뭔가 아쉬워하는 분위기네. 예. 약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일대가 20년 전, 뭐 30년 전 그래요. 제가 대학 처음 들어왔을 때 고모가 거기 살고 계셨는데 그 상가 가지고 계셨던 분은 지금 70억, 80억대 부자가 되셨고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포 주공에. 근데 아파트와 또 다른 아파트를 또 받고 거기가 재건축이 돼서 네. 그렇게 된 사람들이 꽤 있죠. 지금 2030들이 보면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진보해도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가방끈이 길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김준 박사 완전히 지금 성공하셨죠 뭐. 아유, 근데 이제 또 뭐 만약에 이게 돈으로만 따진다면은 뭐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교육인데 이 교육의 기회마저도 불공평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 얘기는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로버트 푸트남 책이 있어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읽었었는데 그거 보면